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좀 짜증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윤석열 체포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정말 정광석화처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길래 자, 이번에는 뭔가 좀 각이 나온다, 일이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기대를 걸어봤습니다만 역시 법원에 덜컥 걸리고 말았네요. 제가 그날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란 특검, 이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지만 결국 관건은 법원이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이게 치고 나가고 있지만 이게 참 허무한 게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의 뭐 여러 가지 의지라든지 뭐 정치적인 계산, 노림수 뭐 다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 결국에는 법원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 법원이 초를 치네요. 오늘 윤석열 체포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정말 이 소식을 듣는데 저는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부터 되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누구야? 판사 이름이나 좀 알자 라고 해서 뒤져봤더니 세상에 판사 이름을 쏙 가렸네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라는 것만 공개했을 뿐 내용은 완전히 숨겼습니다. 이름을 숨겼어요. 판사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자기 이름자도 쓸 수 없으면 그게 무슨 판사야. 기자들도 자신의 기사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반드시 기사 끝에는 바이라인,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판사씩이나 돼가지고 자기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고 뒤로 숨는다. 아이고, 그게 판사야? 그러고도 네가 판사냐고. 참.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그런데 그 판사 이름을 숨겼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이게 참 핵심인 것 같긴 합니다. 기사 보셨죠?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 자, 그리고 하나 보시겠어요? 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초기부터 난항 직면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체포영장 기각되고 말고는 법원이 발표하는 거잖아. 근데 왜 내란 특검이 이걸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기자들한테 풀을 안 했어. 풀 안 하고 내란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소식을 듣고 기자들한테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예 기자들한테, 언론한테 제대로 알리지조차 않았던 거예요. 조은석 특검이 기각 소식을 듣고 기자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법원이 지금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이래요. 얼마나 본인들도 지금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각을 해놓고도 기각했다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찌질한 그리고 비겁한 법원. 이걸 과연 법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걸 과연 판사라고 할 수 있을지, 참 속이 타네요. 언론들도요, 사실 이번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전부 다 집행 시점이 언제냐, 김건희는 언제 잡아갈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막판에 윤석열이 다급해지니까 특검에서 안 불렀다 어쨌다라는 식의
택도 안 되는, 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조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기자들조차도 이번에 윤석열이 다시 체포되겠구나, 다시 감옥에 가겠구나 라고 다 생각을 했다는 거야.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다는 거죠. 그런데 풀어줬다? 자씨. 예, 이거는 조희대의 꼼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아니, 지가 내린 판단이 아니고 조희대가 내린 지시잖아. 그러면은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지가 한 것도 아닌데 지 이름자 거는 거 가능했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숨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기자들조차도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윤석열 체포영장은 결국엔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게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어요. 왜냐? 이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불렀는데 안 나타난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은 딱 하나예요. 요건이 딱 하나입니다.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가능한 경우. 두 번째는 그런데 조사받으러 안 온다. 그럼 뭐예요? 붙잡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는 둘째치고 의심만 되면은 잡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렀는데 안 오면 잡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경우는 죄를 지었다는 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의심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의 확신 상태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렀는데 안 왔잖아, 3번이나. 그러면 다른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자들조차도 이번에 영장 발부되겠다 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떡하니 기각된 거야. 얼마나 다들 열받을까요? 도대체 기각시킨 이유가 뭐냐? 소환 통보가 없었다. 경찰이 3번이나 윤석열 보고 소환 통보를 했잖아. 근데 뭔데? 뭐냐면 경찰은 3번이나 통보를 했지만 특검에서는 오라고 통보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통보 안 했으니까, 특검이 통보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도망간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각했다는 거야. 특검이 소환을 안 했기 때문에. 참네. 특검에서는 소환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만 소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3번 소환을 했고 특검에서도 적어도 2-3번은 소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최대 6번까지 소환을 해야만이, 그 소환을 거부해야만이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윤석열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한테도 이런 게 적용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의 경우도 이렇게 적용이 됐을까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만약에 장용진이 그랬다면 6번씩이나 봐줬을까? 진짜. 이게 어떻게. 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란 특검에 의해서 오는 28일에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란 특검은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윤석열한테 출석 날짜를 통보를 했어요. 윤석열도 28일 날은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28일 날 윤석열 분명히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입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일단 오늘은 무산이 됐습니다. 3번밖에 안 했고 그것도 다 경찰에서 했고 특검에서는 안 했으니. 윤석열도 그랬대요. 뭐라 그랬다? 아우 특검에서 부르면 갈라 그랬지. 자, 바로 요 한마디가 영장을 기각시킨 결정적인 사유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참.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게 통했을까요? 좋아. 도대체 어느 놈이 이런 겁니까? 누가 영장을 기각한 겁니까?
많은 분들이 지기현 판사 아니냐, 한성진 판사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지기현도 아니고요, 한성진도 아닙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담당을 했고 이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윤석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그러면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몇 명이나 있느냐? 모두 4명이 있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 박정호 부장판사, 이정재 부장판사, 남세진 부장판사. 70년생, 73년생, 72년생, 78년생, 연수원 30기, 32기, 32기, 33기. 이 넷 중에 한 명인 거죠. 영장전담판사 이 4명이니까 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영장전담판사 이름, 기각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진 않을 거고 결국 이 4명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4명 중에 한 명이니까 뭐 찾아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 문제인 건 둘째치고 이걸 왜 기각했으면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을 했으면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떳떳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왜 심판을 피하는데 판사들이 이래도 돼? 이게 바로 국민 주권이나 책임 정치 원리 이런 부분에서 중대한 하자를 남긴 겁니다. 자, 이 4명의 부장판사 중에서 한 명입니다. 4명 중에 누군데? 제가 쭉 뒤져봤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이정재 부장판사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이정재 부장판사. 예, 아무튼 요 4명 중에 이정재 부장판사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몇 가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쭉 살펴봤는데, 가장 여러 군데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된 게 이 이정재 부장판사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판사직이나 됐으면 어떤 판결을 내렸든 간에 국민들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비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국민 앞에 비판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거 판사 아닙니다. 판사 아니에요. 비판 안 받겠다, 도망가겠다, 그게 무슨 판사야. 요새는요, 구청 공무원이 건축 허가를 내줘도 허가 서류 옆에 이름을 씁니다. 근데 판사식이나 돼가지고 이름을 숨긴다? 그거는 스스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판사들, 부끄러운 줄 알기는 아는 모양이에요. 참 제가 판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서글픕니다. 부디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떳떳하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짓 좀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자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라면 이미 판사로서의 자격은 이런 거고요. 그 판결이 어떤 것이든 그 판결 내용에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비난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 속상하네요. 속상해요. 아니 이런 얘기를 참 이게 이 정도 얘기는 중학생들한테 할 얘기 아닌가? 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있다구가 된 거는 검사 출신이라는 윤석열이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법조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정말 최악의 적폐는 법원이고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법조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되네요. 이러니까 AI가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